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저희 오늘 국별 포트폴리오 음향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검색어 해제할까요? 그냥 하면 될까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환류 워크샵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세션은 아시아 세션이고요. 어, 이미 사무소 하울링 네. 이미 사무소에서는 그 재원 노출 워크숍에서 한번 참여하신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뭐 재원이 좀 변경된 것들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저희 먼저 평가팀 평가 결과 최종으로 듣고 그 이후에 한류과제 후보를 저희가 10개로 그룹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9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팔 평가 결과를 서울대학교 김종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잘 안 들렸는데, 아마도 뭐 제 이름만 잠깐 들렸습니다. 저보러 하라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공유를 하면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화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여기서 해주면 되나요? 호스트가 이쪽이 아닙니다.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호스트 지금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 음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들리실까요? 지금 이제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손가락 표시 좀 해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세모입니다, 세모. 네, 작게 들립니다. 아니, 크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울링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들리실까요? 안 들리실까요? 그렇게 잘 안 들리는데요. 일단 화면 공유 좀 가능하게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화면 공유 지금 호스트 컴퓨터 누구신가요? 화면 공유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팔, 파키스탄 포트폴리오 평가를 했는데요.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TOR에서 요구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코이카가 지원하는 42개 수원국을 분석을 했는데 그 안에서 네팔은 비교적 집중도가 이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좀 일반적인 겁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네팔 내에 네팔에 지원을 하고 있는 24개 공여기관을 분석했더니 이 안에서도 역시 코이카의 자원 집중도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파키스탄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네팔에 지원을 하고 있는 24개 공여국 중에서 이제 좀 우수한 사례, 집중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여 우수 사례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의 낙농 프로그램과 영국의 루럴 액세스 프로그램, 농촌 접근 프로그램 및 비교적 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수한 사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보고서에도 삽입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연관동 분석과 CMM 분석 그리고 부문 간 CMM 분석 등을 했는데 이거는
시너지 효과의 잠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현재는 사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앞의 내용은 사실 좀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곧바로 재원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떠한 그 네팔에서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이제 창출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팔에는 민관 협력 사업이 많이 수행되고 있고 또 봉사단과 초청연수 등의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과 국별 프로젝트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기 이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화면이 첫 페이지에서 멈춰 있는데요. 혹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재원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네, 지금 아직 첫 페이지에 멈춰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뭐 첫 페이지에 있더라도 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딴 분들도 다 첫 페이지에서 안 넘어갈 네, 가는 것 지금 안 넘어가고 같은데.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보이나요? 예, 예. 그래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 기획 관리하기도 이제 어렵고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결론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국별 프로젝트와 민간 협력 사업 그리고 봉사단, 초청연수 등 다양한 지원 형태의 사업의 연계를 고려해서 전략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일종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아니면 대표 사업으로 브랜딩화해서 이것을 1, 2, 3차 등으로 계속 스케일업하는 이러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된 지원 모델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과 관리 체계라든가 주요 산출물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코이카가 뭐 미래에는 지적재산권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이게 대표 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여러 나라에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팔의 경우 덴마크의 낙농 사업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팔의 낙농 사업을 덴마크에서 거의 육성하다시피 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사업이 네팔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여러 번 수행된 바가 있고 또 영국의 디피드에서는 루럴 억세스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여러 나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별 사업을 묶고 또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합쳐서 하나의 표준화된 ODA 대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브랜딩화해서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브랜딩 사업을 만들더라도 여러 국가 간의 수원국 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기획하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중앙에 예를 들자면 어떤 연구소라든가 이런 걸 두어서
계속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학습 공동체, 콥이라 그러죠.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라는 것을 이러한 대표 사업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콥에는 여러 해당 분야에 많은 지식과 현장 경험이 있는 코이카 직원들 아니면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각 나라, 각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기서 자문을 해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도와주는 일을 하면은 이러한 대표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 네팔에서는 현재 CP에 따르면은 4개 중점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줄여서 3가지로 하고 그것들은 이제 중점 협력 분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One Lead, Two Active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뿐 아니라 분야는 우리가 연관도 분석이라든가 여러 CMM 분석을 통해서 보건 분야, 교육 분야, 농촌 개발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를 택했고 보건 분야를 리드 프로그램 그리고 나머지 2를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사업을 프로그램화될 수 있는 조금 더 이게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리드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 거점병원 건립 프로그램을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 개발 분야에서는 농촌 소득 증대 프로그램을 액티브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3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별 사업을 좀 묶어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클러스터별로 분석을 했고 또 형태별로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별 또는 클러스터별 로 구분할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을 얘기하자면은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민간 NGO 내지는 초청연수 아니면은 국제기구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 플레이어스들도 같이 이 통합된 프로그램 안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은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 아니면은 코이카와 파트너 간의 관계가 되게 프로젝트 중심이고 굉장히 단절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와 영국 거기에 이 프로그램들을 보더라도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형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이 사업 안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아니면 플레이어스들이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 클러스터 안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MPC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면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통합적인 예산 배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국별 현지 사무소에서 좀 리더십을 갖고서는 프로그램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는 이러한 프로그램화를 현지 사무소에서 주도를 하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해관계자의 면에서도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는 역량의 문제인데 그 역량의 문제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스케일업을 했을 때 현지인을 역량 강화하고 후속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이제는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갖고서는 현지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케일업 할 때는 훨씬 더 이제는 현지화된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얘기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쭉 넘어가서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중재 협력 분야가 이제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는 통합적 물 안보 증진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에너지 지원은 기술 향상을 위한 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어서 이쪽으로 더 집중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강화라든가 소득 증대를 위한 포괄적 취약계층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축소해서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RMPC 개선안은 사실 이게 네팔 케이스와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케이스에서는 특히 이제 홍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형과 그 개선 방안을 이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그 홍보 개선을 위해서는 현지 사무소의 운영비에 아니면은 그 예산의 일정 비율을 좀 홍보 예산으로 이제 배정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 성과 및 영향력 있는 홍보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이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홍보 인력,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저도 이게 또 그 네팔 케이스를 보더라도 보통 홍보는 국별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MOU를 체결할 때 한 번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종료됐을 때 한 번 정도 이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별 사업은 적어도 한 3번 정도 MOU를 체결했을 때, 종료할 때,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사무소에서 소장이나 부소장 이렇게 해갖고서는 적극적인 어떤 그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자문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매체에 이게 자주 나오는 것이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체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러한 국별 사업 외에 되게 소규모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매체에 나오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코이카 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 접근성과 이 가시성을 제고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홍보 개선에 대한 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GDC 컨설팅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발표하시기 전에 참고로 지금 이 줌 화면에는 몇 분 안 계신데요. 이게 저희가 플랫폼을 지금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보이시는 분들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고 미리 신청을 하셔야 돼갖고 여기 화면에는 지금 몇 분 안 보이시는데 다른 플랫폼에서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9분 정도 평가팀과 운영진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GDC 컨설팅의 캄보디아, 라오스 발표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화면 공유 되나? 화면 공유 권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공유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코이카 ODA 사업 국배 포트폴리오 평가의 워크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GDC 컨설팅 딜로이트 컨소시엄 PM 이계천입니다. 발표는 평가 수행 방법, 라오스 평가 결과, 캄보디아 평가 결과 종합 제언인데요. 평가 수행 방법은 이전에도 발표한 바가 있어서 평가 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실에서 제시한 공통 방법론을 저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FADM 방법론에 적용해서 그 코이카 사업의 내부 현황, 코이카 사업의 강점을 분석하는 것 외에 수원국과 타 공여국 기관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강화해서 효과적인 산출물 도출과 평가 결과 도출에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개별 클러스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CPDM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우수 클러스터 후보군에 대한 외부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외부 환경은 수원국 환경과 타 공여국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략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CPDM 분석과 우수 클러스터 후보에 대한 외부 환경 분석 결과 값을 오른쪽 세 번째에 있는 표처럼 정량화해서 전략 포지션의 인덱션 도출해서 상위 두 개를 전략 클러스터로 선정한 후 그 두 개 전략 클러스터에 대해서 포지셔닝 전략을 CMM, 가치 제한, 범위 분야 이슈 등을 통해서 평가를 수행해서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PDM 분석 결과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 기초모자보건, 농업, 기술교육에서 우수도 및 브랜딩 잠재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4개 클러스터를 우수 클러스터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수 클러스터 후보군의 세부 내용 중 저희들이 원리드 원액티브 선정한 클러스터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클러스터, 지역개발은 농업개발과 그 도시개발이 있는데 라오스의 경우는 주로 농업개발이었었고요. 농촌개발이었었고요. 농촌개발에서 코이카 강점을 분석해 본 결과 클러스터 우수도와 브랜딩 잠재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브랜딩 잠재력의 경우 확인해 본 결과 코이카 내 투자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농촌 개발의 경우에는 코이카 신남방 전략, CP, 그린 ODA도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선국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지원액이 집중된 분야였었고요. 국가 개발 전략에서도 균형적 지역개발, 빈곤 감소 및 3빌드 구현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 등 국가 개발 전략과 일치했었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라오스의 3당 정책의 연계가 매우 수월했고 특히 코이카 농업농촌 개발 사업들이 지역 주민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킨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타 공여국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지역 개발에 가장 많은 지원을 이어온 독일과 호주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코이카 역할이 확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호주는 2015년 이후 농촌 개발을 지원 전략에서 제외했고요. 기지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지만 향후 3, 5년 이내로 철수할 계획이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초 모자보건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코이카 강점 분석의 경우 클러스터 우수도와 브랜딩 잠재력 모두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타 공여기관 대비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었고요. 수원국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생활수준 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영양 기초 보건 진료 국가개발 전략과 일맥상통했었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라오스가 동남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라오스 개발 계획에서도 보건 분야 목표 10개 중 7개가 모자 보건과 관련될 예정에서 기초 모자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국가였습니다. 타 공여국 환경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이 공여액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우리나라도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수 클러스터 이렇게 후보 4개에 대한 수원국 환경과의 적합성 및 타 공여기관 비교 우위성, 우위 등을 추가 분석해서 향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될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클러스터를 원리드 클러스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클러스터는 라오스 정부가 한국식 지역개발 사업, 특히 농촌개발 사업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쿠이카의 활동 확대하고 독립 분야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되어서 지역개발, 농촌개발 클러스터를 원리드 프로그램 핵심 클러스터로 선정하였고요. 기초모자보건 클러스터를 원액티브 클러스터로 선정하였습니다. 코이카가 그 사업위원 간 연계, 다양한 공여기관과 협력 체계를 추진 중이고 한국 보건인력의 전문성 및 소외 지역에 대한 활발한 지원 활동을 라오스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코이카의 차별성을 강화해서 향후 다자기관 및 타 공여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해서 기초모자불건을 원액티브 프로그램 핵심 클러스터 선정하였습니다. 지지한 캔버스를 통해서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필요 혜택과 애로사항으로 재정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코이카만의 가치, 강점 및 차별성을 식별하여서 효과적인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 수립안을 도출하였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MPC 진단 결과는 RMPC에 대해서 이런 세부 질문과 평가 지표, 진단 결과를 통해서 진단한 결과를 RMPC 그 종합 제안 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리드 프로그램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전략 수립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에즈이즈를 분석해 본 결과 라오스의 지역개발, 농촌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전략 목표인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지뢰 피해자 감소 및 사회적 통합 달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타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농촌개발 클러스터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얻었고요. 이에 대한 그 원리드 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농촌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를 위해서 농업 클러스터와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뢰 피해자 감소 및 사회적 통합을 사업 지역 선정에 따른 선택적 연계를 통해서 평화 클러스터와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그 농업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농촌 개발의 기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리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액티브 프로그램은 기초 모자보건 프로그램의 전략 수립 방향성에 대한 에즈이즈 분석 결과 기초 보건의료 관련 정책 수립 및 체계 강화 실현이 현재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타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를 통한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모자보건 클러스터와 보건정책 및 역량 강화 클러스터 모두 라오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두 개 클러스터를 연계하여서 성과를 높이고 또 라오스에서 우리나라 정책, 그 보건정책 자문에 대한 전문가 파견 확대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보건학 컨설팅, 전문가 파견 컨설팅을 포함하여서 기초 모자보건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액티브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캄보디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는 CPDM 분석 결과 A그룹에 위치한 기술교육, 기초 모자보건, 보건정책 및 의료 역량 강화, 지역개발을 우수 클러스터 후보군으로 선정하였고요. 그 선정된 각 후보 클러스터 중 중요 클러스터 위주로 말씀드리면 기술교육의 경우는 클러스터 우수도의 경우에는 세 번째로 우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브랜딩 잠재력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원국 환기업을 분석해본 결과 캄보디아 정부는 인적 자원을 국가 경쟁력의 토대로 생각하여 중요하게 지원하고 있고 현재 캄보디아 산업 발전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기술 인력의 수요가 매우 크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공급의 불균형이 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타 공여국 환경 분석 결과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한국의 리딩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건정책 및 의료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결과 클러스터 우수도와 브랜딩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국가 개발 전략에서도 캄보디아 보건부의 국가 보건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동 분야에 대한 단중기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의료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공유국 환경 분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나라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서로 협력하여서 이 해당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보 4개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수원국 환경과의 적합성 및 타 공유기관 비교 우위 등을 추가 분석해서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도출하였습니다. 원리드 프로그램으로는 클러스터로는 기술교육 클러스터를 선정하였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지원 비중이 높은 국가였었고요. 쿠이카가 타 공유국 대비 향후 리더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리고 캄보디아 시장 수요를 반영한 주요 산업 연계 노동자 육성 프로그램 등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원리드 클러스터를 선정하였고요. 보건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도 액티브 클러스터로 선정하였습니다. 동 분야는 캄보디아 보건부 및 WHO 주도하에 특정 국가가 리더 역할을 하기보다는 여러 공여국이 협업하여 서로의 강약점을 상호 보완하는 특수한 환경임을 고려하여서 리더 역할보다는 액티브로 선정하였습니다. 단 캄보디아 현지 사무소 사업 발굴 수준과 코비드-19 이후 보건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은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기술교육 관련 사업 확대를 제언하였습니다. 가치 제한 캠퍼스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RMPC 결과도 전 진단 결과를 RMPC 제언에 반영하였습니다. 원리드 프로그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전략 수립 방향성 도출을 위해서 SDG를 분석해본 결과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동시 제공하여 기술 노동 숙련도와 생산성 역량 생산에 기여했지만 높아지는 기술교육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해 타 클러스터 연계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리드 프로그램은 ICT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고요. STI 기반 산업 발전 클러스터인데 STI 기반 분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분야 및 그 대상의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STI 기반 산업 발전 클러스터와 연계하되 IT 분야에 집중하는 것으로 구상하였고, 고등교육 클러스터 및 초중등 교육 클러스터와 연계하되 대상은 고등학교 이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액티브 프로그램은 보건정책 및 의료 역량 강화, 전략 수립 방향성을 현지 에지지를 분석해본 결과 보건 인프라 개선과 보건 인력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건강 불평 등 최소화, 감염병 질병 대응체계 강화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은 UHC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현대화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고요. 기초 모자보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서 기존 보건 정책 및 의료 역량 강화 클러스터에 다소 달성에 미흡했던 국민위생 보건 행태 개선, 감염병 관련 인식 개선에 대한 성과를 강화하기로 하였고요.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WHO, 그다음에 타 공여 양자기관 등과 활발히 협력하여서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제기구 및 타 공여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 및 신규 사업을 기획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여 원조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종합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제언은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단위의 포트폴리오 관리 업무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체계를 현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단위의 포트폴리오 관리 업무 개선 절차 마련에 대해서 RMPC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외부 자원 투입 준비도 진단 결과
투자 배분 조정 기제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각 유형별 사업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실별로 예상 규모 조정 절차가 각기 달라서 프로그램 단위로 사업유형 투자 배분을 조정하는 기제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얻었고요. 유형 간 연계 장애 식별 그 진단을 통해서 사업 발굴 및 절차상의 구조적인 장애 요인이 있다는 진단을 얻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발굴에서 수행 종료에 이르는 사업 주기가 각기 다른 코이카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기획 단계에서 유형 간 연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얻었고, 사업 주기별로 저희들이 제안을 도출하였는데, 발굴 기획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 및 공유가 필요하고, 수행 단계에서는 사업 연계 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 및 공유는 프로그램 단위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코이카의 각기 다른 사업 유형을 통합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고, 따라서 지역사무소가 좀 더 유기적으로 사업 발굴 단계에서 유형 사업 간 연계를 고려하고 이를 유관 사업실에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절차를 제안드렸고요. 사업 연계 효과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을 통해서 사업 발굴 기획 단계에서 유역 사항 간 연계를 고려했을 경우 실제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과정 리스크 진단 및 관리 기제에서는 코이카가 현장 중심화를 통해 사업 관리에 대한 현지 사무소 역할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점을 지렛대로 삼아서 현지 사무소가 사업 발굴 과정 형성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얻었고요. 그래서 발굴 기획 단계에서 사업 상정 단계 사무소 개입을 확대해야 된다는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및 대응체계 현지화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RMPC 진단 결과 유형 간 연계 리스크 관리 개선 영역 분석의 진단 결과는 코이카의 그 리스크 진단 및 관리 기제가 주로 지역 사무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리스크를 진단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리스크 조치 기제 진단 결과에서는 사전 리스크 진단 체계가 미흡하여서 예방 방식 리스크를 예방하기보다는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수원구의 구조적인 요인도 저희들 진단 결과 확인되었는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중앙당의 권력과 통제력이 강해서 후속 재원인 수원기관이나 수혜자에 전달되지 않고 중앙당에 귀속되어서 재원 조달 및 우수 인력 유지가 어렵다는 구조적인 요인을 확인하였고요. 캄보디아는 수원 총괄기관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고 수원 부처별 예산 규모, 행정력 차이에 따른 위험 규인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기별 재원으로는 발굴 기획 단계에서는 위험 요인 진단 및 관리 방안을 매뉴얼하고 위험 요인 및 관리 방안을 고른 운용 절차를 정립해야 된다. 수행 단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및 대응 조치 공유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제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잘 들리실까요? 네, 지금 그 대륙별 세션을 하면서 각 평가팀 발표를 마치셨거든요. 이게 이제 토론방을 두 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남미 세션이 아시아 세션이랑 지금 합쳐지는 과정에 있어서요. 잠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파일 띄워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토론 세션 시작할 텐데요. 네, 저희가 미리 파일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김상준 부소장님 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저희 혹시 예, 들립니다. 네. 아, 네네. 화면이 멈춰 있었군요. 네. 그 한류과제 토론 가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사실 저희 6개 평가팀이 12개국에 대해서 제언을 101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토론을 할 수는 없고 그룹핑을 했는데요. 그 토론 가이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첫 번째 토론 과제는 그 각 국별로 원 리드 원 액티브 지향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정을 해 가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재원 도출 워크숍을 저희 지역시라고 사무소하고 다 이전에 따로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그 지금 다른 플랫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손을 들어주시면 아 제가 발표자를 다 볼 수가 없군요. 채팅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발언하실 그 권한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평가팀의 라오스 관련 부분 좀 수정 의견이 나왔으니까 평가팀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크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우리가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통합형 그 사업 기획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업 유형 통합 관점의 프로그램 예산 배분 및 조정 방안 마련해야 한다. 프로그램 브랜딩 방안을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획 시 제도 법률 등의 입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유형인 경우는 그 세부 프로젝트로 정책 제도 개선 요소를 포함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라. 그리고 예산 제약이 큰 국가, 그러니까 사업 총액이 작은 거죠. 이 국가인 경우는 국별로 별개 영역에서 산발적인 연수나 봉사, 민협사업 등은 추진을 지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저희가 토론 포인트를 전부 다 환류과제 이행 이 과제가 필요하겠냐, 이 과제를 이행을 하려면 어떤 장애 요소나 고려 요소가 있겠냐, 그리고 이 과제를 이행을 하려면 주체별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그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 채팅에 올려주시고요. 따로 발언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제가 여기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좀 지명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주제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분 없으실까요? 지금 중남미 세션 다 들어오신 것이죠? 네, 중남미 세션도 다 들어오셨습니다. 임정희 소장님, 먼저 좀 말씀 주셔야겠습니다. 소장님 들리셔요? 소장님, 임정희 소장님. 네, 저 네네. 발언권 얻은 건가요? 네네네. 말씀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라는 부분, 상당히 참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주체는 저희 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상당히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프로그램 그 기획서에 담아야 되는데 저희 그 사업 절차가 지금 그 국별 프로그램이랑 다른 사업들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주체가 어딘지 이거 만들게 된다면 이런 시기는 언제 정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추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 과제는 필요하다라는데 공감을 하실까요? 혹시 공감 안 하시는 분이 이따 투표하실 때 필요 없다고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프로그램화 취지에 공감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사업 유형 통합을 하자면 연수나 봉사나 민협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국별 사업하고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안에. 근데 그걸 통합을 하려면 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논의된 걸로는 본부에서 그 민협 사업이나 이런 것들 선정할 때 사무소 의견을 반영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본부가 선정을 한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유일한 이슈인데 그것만 해소가 되면 될까요? 네, 김상준 부소장님 말씀 주세요. 예, 라오스 사무소 김상준입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사업 유형별 통합형 사업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본부하고 사무소 둘 다 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사무소 차원에서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CP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그 용역에서 보면은 각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원 리드 원 액티브별로 세부적인 클러스터를 좀 뽑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CP는 하나의 프로그램 거의 뭐 이제 타이틀 수준으로 일단 나와 있고, 그 밑으로 바로 이제 세부적인 사업 수단들을 이렇게 나열하거나 엮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용역단에서 제시해 주신 클러스터 같은 세부적인 이렇게 프로그램의 클러스터들이 도출이 되고, 요거를 본부에 제시를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부 차원에서는 좀 구체적인 건 아닌데 이제 민협 사업도 포괄해서 사실 이제 사업 수단이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연수도 있고 봉사도 있고 파트너십 사업도 있고 지금 그런 이제 본부에서도 사업을 발굴을 할 때 그리고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할 때 각 사무소가 제시하는 그 클러스터들을 조금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 혹은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민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공모 들어오는 거를 현재로서는 좀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사무소 의견도 이미 들어온 공모에 대한 사무소 의견을 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무소에서 제시하는 CP 그리고 세부적인 클러스터를 가지고 민협 사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거를 먼저 이제 제안을 하고 거기에 기반한 공모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지금 예산 배분이나 뭐 사업 발굴 일정에 대한 조정 같은 거는 되게 필요는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노력은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무소에서는 CP를 조금 더 디벨롭하는 노력, 원리드 원 액티브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노력, 그 본부에서는 이를 조금 더 준용하면서 좀 이런 전략성을 의식한 사업 발굴이라든지 뭐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도영호 소장님께서 저쪽 플랫폼으로 이제 채팅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 생각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하울링이 잠시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일단 사무소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구성을 해서 본부에 주면 좋겠다. 그리고 본부는 민협 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선정을 할 때 그 프로그래밍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도영아 소장님께서 주신 뭐 민협 사업 추진할 만한 것들 아이템을 사무소에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본부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본부에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요. 임정희 소장님께서 프로그램 기획서가 참신하고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결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두 번째 주제는 원 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유형을 이제 통합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면 사업 성과 관리나 이제 수행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하위 주제들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준위의 성과 틀. 다른 원조 기관에서는 주로 리절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되는 그 프로그램 준위의 성과 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선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 PM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 각 수행 기간을 그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하고 또 프로그램 단위의 위기 관리 체계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주셨고요. 지금 그 사업 단위의 사업 종료 보고나 사업 관리 체계는 있지만 프로그램 단위가 생긴다면 프로그램 단위의 종료 보고나 프로그램 사후 성과 관리 체계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체계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역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행의 장애 요소나 고려 요소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채팅이나 여기 화상에 참여하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우리 김지영 과장님 얼굴 안 보여주시고 계신데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특별히 의견들 없으십니까? 여기 있는 제언들 그러면 그대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김상준 부소장님 말씀 주세요. 예, 저는 뭐 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이제 장애 차원에서 그러니까 실제 수행을 한다는 좀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 준위의 성과를 설계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성과라는 게 어디 그 아웃컴 단위까지 이렇게 풀어서 그 틀을 이제 본다고 봤을 때 저희가 사실 라오스 사무소에서 이런 이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의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려는 노력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요거 할 때 저희가 이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국제기구나 양자 기관들의 뭐 컨트롤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그 성과라는 게 그 최상단의 성과라는 게 좀 꽤 선언적인 내용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지표, 인디케이터가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선언적인 뭐 어떤 부분을 뭐 완화한다, 강화한다, 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사실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화를 해서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역적인 집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산된 지역에서 각각의 여러 수단들을 묶어서 이제 포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을 타겟팅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화를 했을 때 뭔가 성과를 만들기도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을 집중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고려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여러 외부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행 장애 차원에서 의견입니다. 네, 그 사무소에서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화를 위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본부에서는 사실 성과관리팀이 그 SDG 성과 목표의 액션 레벨별로 지표를
그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사용하는데 도 무리가 있으셨을까요? 그걸 사용하면은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은 아니면 성과 관리팀에서 그걸 만든 거 아직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발언해도 될까요? 네, 부소장님 답변 잠깐만 듣고 네, 김종섭 교수님께 드릴게요. 실장이 혹시 저한테 질문 주신 건가요? 네, 네, 질문 드린 거예요. 네, 네, 네. 성과 관리 팀에서 그 예, 예. SDG 액션 지표 단위로 프로그램 단에서 네, 쓸 네,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혹시 네, 네, 네. 그것도 사용하기 힘드셨을지 그걸 여쭤본 건데요. 사실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뭐 되게 새롭게 뭘 만든다기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엮어가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 또 향후에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할 건지에 대한 고민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SDG 그 지표가 사실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요. 기존의 사업들이 이렇게 모아서 보고 이거를 클러스터하고 매칭시켜서 이렇게 보니 그 SDG 지표들이 딱 이 프로그램에 맞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를 측정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개별 사업에 제가 이제 접근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개별 사업의 성과를 개별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게 이제 SDG 지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SDG 지표를 두고 이거 자체를 별도로도 수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설정의 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걸 설정했을 때 이게 진짜 의미 있게 활용되고 연계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게 이게 정말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는 관점의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김종석 교수님 하실 말씀 주시죠. 혹시 정유아 실장님 사실 잘 안 들립니다. 아직도 안 들리세요? 예, 여전히 굉장히 목소리가 작아서 네, 네. 혹시 저한테 뭐 발언 네, 네. 말씀하시라고 발언권 드렸는데요. 지금 좀 잘 들리실까요?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부터 이게 들어서 몇 가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로 저는 이게 프로그래머를 하면서 약간은 표준적인 어떤 그 대표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이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본부와 지역 사무소에 간의 역할이 이제는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추진할 때 꼭 바텀업이야 된다, 아니면은 탑다운이라고 이게 하나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을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지역 사무소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프로그래머화해서 약간은 바텀업식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본부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개 잡아서 그것들을 약간은 표준화해 갖고서는 지역 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중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있어서 지역 사무소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내지 프로그램에서는 평가가 그동안의 프로젝트 평가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국별 사업, 협력 사업이 될 거고, 나머지는 되게 이제는 보완적인 그러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본부에서 추진하는 약간은 표준화된 좀 대표적인 사업을 여러 나라에서 수행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가끔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FID의 루럴 액세스 프로그램도 가끔 가다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꼭 한 나라에서 수행한 것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수행한 것을 동시에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레슨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시사점이 많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평가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 주제 평가를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지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에서 수행된 것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수행된 것들에서 굉장히 레슨을 많이 뽑아서 거기에서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을 본부에서 조금 지식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잘 들리실까요? 예, 네, 훨씬 잘 네. 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하고 사무소하고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전사 차원의 프로그램 평가가 필요할 거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사무소에서 도영아 소장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김상준 부소장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SDG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단위에서 잘 활용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좀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사실 성과관리팀이 다른 행사 때문에 오늘 참여를 지금 못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SDG 지표가 지금 발굴된 게 있으나 지금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를 또 별도로 갖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그 전문성 강화의 영역인데요. 오늘 오전 세션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 몇십 개에 이르는 그 다크 CRS 코드 영역에서 124개에 달하는 영역에서 12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럼 우리 조직은 전문성 영역을 어디에 구축해야 하느냐에 늘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일정하게 한 뭐 10개 분야만 CRS 코드 영역에서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뭐 70대 30 이런 그 재원 배분의 원칙을 유지를 하면서 원리드 원액티브 중심으로 이제는 그 전문성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결국 현지에 파견되는 인력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도 지금도 이제 특정 분야에 보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원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이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나 현지 직원 전문 직원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문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본부 직원도 젠더 피플이나 에발 피플처럼 그런 전문성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그리고 장애 요소나 고려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상으로 신청해 주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다 보니 우리 김지영 과장님이 침묵하시는 한 임정희 소장님하고 김상준 부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정희 소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잘 아는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보면 현지 인력을 아까 임소연 실장이 얘기하는 부분 잠깐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냥 저희 직원으로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별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별로 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한 클러스터를 묶여가지고 그렇다면 직원을 계속해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계속해서 그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시키고 계속 그거를 평가시키고 환류시킨다면은 자연스럽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 이런 얘기도 하지만 UN이나 여기 나와 있는 INGO들 보면 굉장히 자주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 기초보건 보건소 진료하는 부분도 어제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 있다가 다음에는 인터내셔널 플랜에 있다가 이렇게 담당자가 많이 바뀌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이카가 이 큰 엄브렐라 내에서 계속해서 그 잡을 주고 적절한 대우를 해준다면은 양질의 현지 인력 전문성을 전문 인력을 그 보유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뭐 프로그램 단위로 계속 기획만 될 수 있다면 그 하위에 붙는 프로젝트들의 그 프로그램 현지 전문 인력 채용 비용을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재로는 쓸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그런 프로그램 관점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프로그램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걸 기반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현지 인력도 계속 프로그램 단위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외에 현지 그 직원 채용에 대한 의견 또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본부 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감실에 누가 참여하신 건가요? 이름이 지금 안 보이는데 줌에 참여하셨으면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네, 또 우리 김상준 부소장님께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제 저희 본부 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답이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현지 인력 이게 전문성 강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지 직원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년 사무소 개별적으로 교육 훈련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행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개별 사무소별로 좀 특화된 교육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좀 뭐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현지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별 사무소별로 특화된 것도 있겠지만 좀 범용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이 UNDP나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국제기구를 보면 현지 직원들이 그 UN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올라가 있고 그걸 선택해서 이제 어떤 거는 좀 의무적으로 듣고 어떤 건 선택적으로 듣고 그런 좀 체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다고 보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는 책들에 대한 번역해서 공유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좀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 도영아 소장님께서도 문자로 의견 주셨는데요. 그 오전 세션에 송우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직원 프로그램 매년 실시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 연수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김상준 부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현지 직원을 위한 그 여러 사무소가 같이 쓸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본부 직원 전문성은 힘든 문제네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딥피드처럼 본부 조직은 그 중점 전략 프로그램 중심의 조직 형태로 개편하고 지역 이슈는 다 사무소에서 맡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본부에서도 그 분야별 전문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직제 개편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부에서 하반기 직제 개편을 위해서 이제 컨설팅과 이제 의견 수렴 중인데 이게 우리 조직이 그 중간 어디쯤 이행을 하고 있다 보니 지역에 대한 이슈가 본부 사무소가 나뉘어져 있고
하는 부분이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제팀의 의견을 드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소로 파견은 될 수 없으니 본부에 사무소 지원 인력을 두되 사무소 소속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아예 본부의 조직에서는 지역시를 해소를 하고 분야별 전략형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드리긴 했는데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아이디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이 돼야 본부 직원의 그 프로그램 중심의 전문성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섹터 부에서 팀으로 지금 내려간 상황에서 이 그 분야 전문성이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 의견 없으시면 이 전문성 관련해서 다음 의제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넘기셨어요. 하나는 앞으로. 네. 여기 그 월프 사업에 전문가 파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무소의 특정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전문성으로 활용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공급과 맞춰서 이제 파견하는 형식인데 그 사무소에서 원리드 원 액티브 프로그램을 발전을 시킨다면 그 분야의 월프 전문가를 장기적으로 파견을 해서 거기 이제 예시해 드린 것처럼 GIZ처럼 그 몽골 티벳 프로그램의 전문가를 본부에서 받아서 몽골 노동부에 장기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안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 운영도 이런 전문가가 기술, 자문 등 핵심 인력으로 역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고려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웅여 이사님께서는 뭐 이런 부분 실무적으로 검토 같이 해보겠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임정희 소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아는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자꾸 질문을 주시니까 저는 이 WFK 전문가의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젊은 직원들 중에서도 그 분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고 또 거기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반드시 꼭 국제기구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외부 전문가도 뽑지만 내부 전문가 중에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키워야 될 그런 지역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 포지션으로 사무소가 아니라 전문가로 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 저희 본부 직원의 인력 그 전문성도 좀 향상되고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이해자 관계 네트워크는 계속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 해외 파견 이슈가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순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도영호 소장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월프 전문가로 우수 인력이 파견되려면 파견 경비가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전문가 파견인데 우리 프로그램 전문성을 위해서 파견되는 전문가는 굉장히 대우 조건을 좋게 하고 그렇지 않은 전문가는 현행의 그런 조건으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대우 조건을 완전히 다르게 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과제로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네, 도영아 소장님께서 관계되는 분들께 코이카 자문단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제안을 이미 해보셨는데 파견 경비가 너무 작아서 힘들다고 의견 주셨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별도로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RMPC 그 관점에서 진단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파트너십 관점에 그 주제가 2개가 제안이 되었고요. 사실 이 5번째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밑에 읽어보시면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현지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다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수원국하고 그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과 등을 공유하고 그 안에 이제 사업들을 하나씩 채워갈 텐데 그런 것들을 공동 기획을 해라, 의견이라도 수렴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수립과 운영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그 영역에 공유국 워킹그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책 대화에 참여하고 혹은 리딩을 할 수 있으면 리딩을 해라. 그리고 또 강조해 주신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면 뭐 이 파트너 저 파트너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다자기구, NGO, 대학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멀티바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 단위에서 추진을 한다면 지금처럼 맡겨놓고 코이카 거의 개입하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협의활동을 강화를 해라,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로컬 컨설턴트 활용과 현지 NGO를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의 활동들에서 사무소가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조직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같은 토론 포인트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김상준 부소장님께 이번에는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사실 재원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처음에 느낀 거는 많은 사무소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공영 워킹그룹 정책대화 참여라든지 또 현지에서 활동하시면서 나름 네트워킹이나 파트너십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시고 계신다라고 보고, 다만 수원국가 전략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립, 운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무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첨언하면 사실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별 운영이 수립,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떤 여러 부처와의 네트워킹도 필요하고 또 회의를 조직하고 이거를 이렇게 퍼실레이터로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맨 앞에 보니까 맨 앞인가요? 통합기획 그 1번 과제에 보니까 1번 과제가 아닌가? 예, 저 지금 봤는데 이제 그 다자기구에 대한 좀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양자 사업을 하기 어려운 어떤 전략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다자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해서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다자 기구가 운영하는 워킹그룹이나 그 다자 기구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나 그 참여 요청이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이제 일부 프로젝트들은 사업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다자 그러니까 국제기구 협력 사업 요소를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조직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발언을 요구하고 어떤 참여를 요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다자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그 앞에서 프로그램 매니저 기관을 선정을 해서 PMC처럼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지금 김상준 부소장님 말씀해주신 별도로 이런 그 모든 사업을 프로그램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성과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별도의 활동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니징 기관이 결국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월프 전문가도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임시적으로 멀티바이 기관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라서 이런 제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의견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 사무소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인센티브나 예산 지원 체계가 있으면 이런 활동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임정희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협력은 되게 아까 우리 그 서울대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홍보하고도 되게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홍보도 대부분 처음에 RD 서명식 착수식하고 종료밖에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액티비티별로 그런 워크숍이나 어떤 발표회나 이런 걸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초청해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것도 홍보가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런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경비 이런 경비들이 지원되면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인력 뭐 인력은 사무소에서도 또 이런 걸 담당하는 직원 하나 전문 직원을 둬서 워크숍만 전문적으로 잘 이렇게 매니지하고 그 로지스틱스를 잘 하는 운영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로지스틱스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희 평가팀이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면 계속 그 하위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 하위 사업을 좀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발굴해 줄 수 있는 그 PM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러자면 아까 이제 임정희 소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지 직원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위로 현지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게, 로컬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게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부에서 그 프로그램 단위의 프로그램 매니징 기관도 뽑아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이런 전문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면 지금 현재로는 RD 서명식과 컴플리션 세리머니밖에 없는데 중간중간 프로그램 차원의 성과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그 우리 사업 브랜딩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하면 저희 그 내평에서 이제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저희실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평가 종합 그 토론 결과로 할 때 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생각나는 거 말씀 주시라고 해도 바로 생각은 안 나실 것 같아서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토론 결과로 반영할 테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임정희 소장님, 김상준 부소장님 외에도 지금 많은 분들 플랫폼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트너십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화하는데 이번에는 좀 학습 공동체를 구축을 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여건이 비슷한 사무소, 중남미 지역하고 동아프리카는 그 거기 있는 사무소들 간에 좀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평가팀에서는 그냥 화상회의라도 하는 가벼운 데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코이카 내에서 여기 김종석 교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신데 다른 원조 기관 같은 경우는 그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그런
저는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세부 분야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구축을 해서 본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여기 꼭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사무소 직원들, 뭐 필요하면 외부 자문가들 같이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남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의견 주시면 좋겠고, 아시아 지역도 혹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CLMV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영호 소장님께서 요 앞에 토론하던 거 의견 주신 게 있으신데요. 사무소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과 인력이 지원이 돼야 가능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의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 학습 공동체 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김상주 부소장님께 또 마이크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환류 과제는 그러니까 환류 과제만 봤을 때는 뭐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어느 수준에 어떤 내용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도 어차피 제가 보기엔 사업 여건도 여건이지만 뭐 농촌 뭐 개발 평화 이니셔티브 이런 것처럼 좀 동일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뭐 자리가 만들어지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임정희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자체 본부에서만 이렇게 학습 동아리 형태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 온라인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그 좋은 점이 온라인 줌 회의가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 분야별로 전문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환류 과제들을 다 같이 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공유회를 저는 자주 해야지만 사업이 발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주체를 평가실에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 환류 과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자료도 가장 많은데 사실 이게 잘 쉐어도 안 돼 있고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참 바쁜 일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 배우고 지식을 공유하고 또 자료를 업로드하면 저희가 좀 사업 현장에서 일할 때 그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평가실에서 좀 주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네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그 분야별로 평가 결과를 좀 엮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평가 결과를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 주신 거를 COP의 첫 발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른 사무소에서 그 같은 주제의 프로그램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의견 나누시는 것도 실제 중요할 것 같고요. 평가 다 끝난 것보다는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들 같이 나누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쪽을 진단을 했는데 코이카가 리스크 관리가 좀 취약하다라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저희 실에서 이 주제가 지금 본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잠깐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분절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령 법규팀에서 ISO 체계를 이용을 해서 그 법적인 리스크는 커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그 현지의 법적 리스크까지 좀 영역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데, 사업에서 그 법적인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의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총괄적으로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고요. 그 실제로 이거 GCF 인증을 위해서 김현원 실장이 고생하고 계신데 그 GCF 측에서 요구한 그 우리 쪽의 거버넌스 사항 중에 그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가 있느냐 이걸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답하기 힘든 상황인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리스크를 통으로 그러니까 전체 이슈를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사청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이게 지역실 사업들은 국부팀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의 이제 위기관리를 위한 무슨 위원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팀에서 제언을 주신 것은 사업 유형별 리스크 요인 문서화 및 환류를 통해서 위험 관리 방안이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정기적인 리스크 모니터링과 대응 조치 공유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잠깐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것도 이제 리스크에 관한 문제인데요. 결국 본부가 리스크 거버넌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대응 거버넌스가 취약하다 보니까 사무소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무소의 리스크 관리 대응 체계가 체계화된 것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나름 구전으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어떤 위험은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리스크 관리 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 같이 묶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시고 계시는 동안 이 앞에 주제에 대해서 라갑체 네, 피지사무소의 라갑체 소장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사무소 간 정보 공유가 지역별로도 가능한데 더 좋은 것은 중점 분야가 비슷한 사무소 간의 정보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 묶이는 이슈보다는 그 프로그램 영역에서 같은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주제니까 스마트하신 김상준 부소장님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죄송합니다. 7번하고 8번을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본부의 리스크 관리가 좀 분절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언으로 나온 부분 중에 리스크 리지스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전의 기록, 사전의 매뉴얼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연차 보고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 당시의 자가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태그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듬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리스크 리지스터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행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리스크라는 게 규정이나 뭐 법이나 따라서 명확하게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거라면 사실은 오히려 대응을 하기가 쉬운데 그보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사전에 이걸 매뉴얼화 한다 해도 혹은 사례를 공유한다 해도 이 사례와 이 사례를 대처한 방식이 지금의 사례와 지금의 내가 닥쳐있는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방향인데 아까 분절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해결 케이스의 축적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좀 무리라 판단되는 경우에 이거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본부의 계약 심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지금 그 위험관리 심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좀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산발된 뭐 조달이나 법무나 감사나 어떤 지역팀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그런 그 체계 안에서 딱 모여가지고 사무소하고 어떤 이게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다. 이게 어떤 집단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다라는 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개인이 짊어질 리스크를 분산시켜주는 좀 채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직은 좀 약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축적이나 뭐 사전적인 매뉴얼을 해도 좋은데 이걸 실제로 대응했을 때 요청했을 때 딱 대응해 줄 수 있는 채널링을 조금 분산된 거를 집중해서 하나로 좀 통일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의견 종합해 보면 분산화되어 있고 어디 곳곳에 숨어 있긴 하지만 하고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건 하고 있다. 다만 그것들을 엮어서 우리한테 리스크 관리 체계가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문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강화해서 뭔가를 하자면 되게 형식적이고 비용이 커지기만 하지 실제 대응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다. 그것보다는 그 본부 계약심의위원회처럼 위험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주 큰 리스크에 대해서 개인만 결정하지 않고 그것을 좀 집단이 같이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희 소장님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거 없으실까요? 저희가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 이렇게 각자 다른 방에 듣고 있어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컨트롤 타워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거버넌스 기관에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그 아레나리 잘 정립이 돼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진짜 또 다른 행정이 발생하고 또 다른 뭐 단계가 발생한다면은 오히려 더 그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컨트롤 타워 마지막 그 중간 단계 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중간 단계 한번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 네, 여러 가지 여러 건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비교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 그다음에 조달, 그다음에 뭐 사업 담당, 평가, 또 기획 뭐 이런 데서 전부 그 꼭 필요한 사업 전체 프로세스에 필요한 단계별로 꼭 점검이 필요한 그런 요소를 뽑아서 거기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거르고, 다만 이거는 상시 발동돼서 막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고 무슨 계속 지침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긴급하게 빠르게 소화해내고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영화 소장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서남아 태평양실은 매월 위험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산화돼서 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전사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위험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지금 공유가 되지 않고, 또 평가팀에서 막상 물어보면 그런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리스크 리지스터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대답은 했지만, 사실 감사를 통해서도 일상 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조달 쪽에서도 조달 위험에 대한 스크리닝을 저희가 절차를 통해 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어느 한 시점에 어디선가 우리는 전사 차원 리스크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단내 교육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라갑체 소장님 의견 주셨는데요. 사무소 현장 사업 운영 경험과 지역실에서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많은 직원들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사무소 현장화로 사무소 경험이 적은 직원이 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할 때 자문을 구할 곳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피크 선배들의 많은 경험을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사업 리스크 관리 자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또 홍보, 네, 너무 힘들고, 네, 할 일도 많은데 홍보까지 챙기려면 굉장히 힘드신데,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한 홍보보다는 코이카 브랜딩 강화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 중심의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면 좋겠다. 이것도 역시 이제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프로그램 관점의 홍보 실시 예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홍보할 예산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관점으로 쭉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소별 웹사이트가 구축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홍보 관점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시고요. 현지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좀 파악하고 내용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현지 언론 에이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 직원의 R&R 중에 홍보 업무만 또 전담해서 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 건수 할당량 중심의 내평 지표도 좀 질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김상준 부소장님께 또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어, 하나 사례인데요. 최근에 이제 UN 봉사단으로 그 라오스 그 IOM 국제기구에 파견돼서 복귀한 그 단원이 있었는데 그 단원이 그 IOM에서의 역할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피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IOM의 활동들을 이렇게 팜플렛이나 이런 걸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꼭 뭐 그런 의미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홍보 자료라고 하면은 이제 현지 직원 도움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한글 자료에 기반한 어떤 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거를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현지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 직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발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에서 커뮤니케이션 오피서 같은 이런 역할들을 좀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웹사이트 얘기가 나오는데 좀 유연한 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코이카가 구축한 사무소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편집이 좀 많이 어렵고 현지 직원의 접근성도 좀 제한돼 있고요. 속도도 좀 느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민간 홍보 채널보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차라리 여기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그냥 본부의 통합 업무 웹사이트에 집중하고 사무소는 민간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잘 돼 있는 채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렇게 딱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사무소는 이게 제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늘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무소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정희 소장님. 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웹사이트 잘 안 보더라고요. 이제 페북이나 SNS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소도 뭐 NGO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그 유튜브 제작해서 올리고 계속해서 뭐 활동도 유튜브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더 더 참여도가 많고 현지에서의 그 홍보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걸로 좀 홍보 그 도구를 좀 바꿔 나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홍보 관련 담당 인력이 있다면은 진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하나 있다면은 여러 그
홍보라든가 여러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뭐 반복이나 뭐 이렇게 피하지 않고 핵심 있게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홍보 예산 중에 여기 현지에 있는 언론을 데리고 저희 사업 현장이 있잖아요. 이제 끝나고 나거나 이러면 사업 현장을 아니 중간에 한번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이들이 진짜 한번 촬영하게 하고 경비 조금 대주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좀 더 그게 더 신문이나 매체에 더 파급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 경비를 좀 지원해주고 사업마다 하나하나 뭐 저희가 뭐 업체들이 만드는 것보다도 현지인을 통해서 현지 기자를 통해서 같이 가서 필드 비지트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프로그램 차원의 어떤 구조를 예산까지 연결해서 운영을 해야 이런 홍보 문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사업을 기획할 때 그 수원기관과 그 전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들을 다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소에서 의견 주신 걸로는 사무소 웹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다. 현지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편집하기도 힘들고 기술적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본부 홈페이지에 그냥 커버 사이트처럼 간단한 개요를 올리고 지금 말씀 주신 오히려 잘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페이북 링크를 각 이슈에 대해서 링크해서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획 영상을 제작해서 사업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직원을 홍보 업무에 활용하기는 좀 한글을 현지화하거나 영문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코에게 역할을 좀 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시면 지금 토론 시간이 딱 맞게 진행이 되어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공유해 주신 평가팀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든 직원을 대신해서 정말 토론을 깊이 있게 해주신 임정희 소장님, 김성준 부소장님, 그리고 도영아 소장님, 라가체 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메인 세션에서 이 토론 결과 다른 세션 거하고 같이 발표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투표까지 다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